그렇게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출범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반대로 컬러TV 생산과 방송이 불어대는 시기에서 전두환 정권이 허가하자 컬러TV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냉장고, 냉난방기, 전자레인지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이 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전자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억제만 없었다며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3년에서 5년가량 앞서 나갔을 거라고 회고하기도 했었죠. 삼성전자는 1985년 12월에는 노트북의 화면이나 휴대폰의 화면을 만드는 LCD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전세계 LCD 분야에서 1등을 석권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무렵 기술 개발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자산업 분야에서 발판을 굳힌 삼성은 중화학공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영국보다 늦게 시작한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이병철 회장이 1973년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업계의 명문이 IHI의 다구치 회장을 만나 기술 제공을 부탁했습니다. IHI의 다구치 회장은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회사에서 제휴교섭이 있었습니다만 조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면 가능하다 보기에 현지를 한번 보고 결정합시다 고 답했습니다. 삼성은 경남 통영구 안정리에 15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한 다음 그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구치 회장은 현지를 답사하고 5대5 합작으로 조선소 건설을 제의했고 이병철 회장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세계 조선업계는 신규 주문이 끊어지고 계약 진행되던 건들마저 계약금을 포기하고 주문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때 정부와 은행에서 오일 쇼크로 어려움에 부딪힌 중형 조선소가 있다며 삼성이 인수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정부의 요청 때문이지 삼성은 부지 76만 평에 직원 3,500명 규모인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해요. 이곳이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입니다. 또한 IHI와 합작으로 맺은 건설 계획 또한 잘 마무리 지었으며 이후 석유화학 사업도 진출해 1983년 최고의 이익을 냅니다. 그런 이 회장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삼성을 일으켜온 설탕, 섬유, 보직 등 경공업은 개발도상국이 바짝 뒤따라오고 중화학공업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있는 실정이었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한 그는 새로운 돌파구는 첨단 기술이고 그것은 반도체로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컴퓨터 한 대로 모든 업무와 서류를 다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임원들 생각은 달랐고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그런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톤당 부가가치를 보면 석탄 40달러, 철은 340달러, 알루미늄 3,400달러, 텔레비전 21,300달러, 그리고 반도체는 85억 달러, 소프트웨어는 426억 달러다. 뭘 해야 할 건지 분명하게 안 나오느냐. 사실 이런 이병철 회장의 결정 뒤에 아들 이건희 회장의 영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1974년 이건희 당시 부회장은 부도가 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여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병철 회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에 대한 의문과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 인수를 꺼려하자 이건희 회장은 전자회사가 반도체를 안 하면 엔진 없이 자동차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고 개인 자금을 동원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병철 회장의 셋째인 이건희가 회장직을 이어받았을까요? 사실 이건희에겐 두 명의 형이 있습니다. 첫째 이맹희와 둘째 이창희로 장남과 차남이 아버지 이병철 눈에 벗어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회장직에 물러나 있던 이병철 회장이 1968년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하자 차남이었던 이창희가 정부와 갈등을 빚는 아버지의 복귀가 그룹의 미래에 이롭지 않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기업에서 영원히 손을 떼게 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위법 사항을 떠나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천륜을 어기는 것이라 판단하여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실을 이병철 회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장남 이맹희도 차남 이창희의 탄원서 투서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맹희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실권을 쥐기 위해 같이 꾸민 일이라고 소문이 있었죠. 이 일과 더불어 이병철 회장 눈에 경영 자질이 부족해 보였던 이맹희는 한때 7개 계열사 임원직을 맡았던 그가 후계 구도에서 탈락하게 되었으며 셋째 이건희가 삼성 회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병철 유언으로 집안 장손이자 이맹희의 맏아들인 이재현의 몫으로 제일제장을 주었습니다. 제일제장은 1993년 삼성그룹에서 독립한 뒤 오늘날 CJ그룹으로 출범하게 됐죠. 다시 삼성 이야기로 돌아와 첫째 이맹희와 둘째 이창희를 제치고 이건희가 회장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회장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저는 90년대까지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회장이 된 이듬해이자 삼성그룹 창업 50주년 되는 1988년 삼성의 제2창업을 선언하고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선언한 거죠. 본인은 이 거대한 생명체, 위대한 내일을 약속하는 제2창업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런 이건희 회장이 해외 시장 순방 중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삼성 TV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 즉시 순방을 중단합니다. 또 한 번은 삼성전자 세탁기 생산 라인에서 세탁기 뚜껑이 몸체와 맞지 않아 한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칼로 뚜껑 테두리를 잘라내 조립하는 장면을 보고 이러면 삼성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캠핑스키 호텔 비상경영회의에서 우리가 아는 명언이 탄생합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인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 삼성그룹 임직원을 위해서, 임직원 가족을 위해서, 임직원 자손을 위해서 영원히 잘 살아가는 거고,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또 1993년 6월 이미 휴대폰으로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모토로라를 따라잡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죠. 당시만 해도 국내외 휴대폰 시장은 모토로라가 장악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이건희 회장은 반드시 한 명당 한 대의 무선전화기가 가지는 시대가 온다. 전화기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 라고 휴대전화를 미래 먹거리로 지목했던 것이죠. 그러나 무리한 제품 출시 때문일까요? 삼성 휴대폰 불량률은 11.8%까지 치솟았고 삼성 휴대폰을 판매한 대리점 사장이 불량품을 팔았다며 고객에게 뺨을 맞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들은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경북 구미사업장 운동장에서 일명 애니콜 화형식을 지시했습니다. 임직원 2,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5만 대의 휴대폰을 불태웠던 거죠. 신종균 삼성전자 고문은 화형식 이후 지금의 삼성이 시작됐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애니콜 화형식을 계기로 삼성 휴대폰은 불량률 2%대까지 떨어졌어요. 이 사건들을 계기로 삼성은 품질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2002년에는 이건희 폰, 블루블랙 폰으로 1000만 대 판매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통해 임원진들의 반대까지 물리치며 극단적인 질적 개혁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결국 삼성전자를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시켰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건희 회장은 질적 개혁을 추구했을까요? 사실 질적 개혁이 머글이 대단한 비전이고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한국 대기업들은 품질의 경각심보단 제품의 생산량으로 밀어붙이면서 매출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하니 해외 인류 기업들에 비해 품질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인드로는 당장의 매출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브랜드로는 어렵다고 생각한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아마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도 애플과 삼성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 마음에서 멀어졌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질적 개혁만 있었을까요? 이건희 회장은 미래 핸드폰들 성능이 다 비슷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모든 브랜드의 성능이 좋아지면 그땐 디자인으로 승패가 좌우된다며 디자인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질적 혁신과 함께 디자인 혁명 역시 글로벌 삼성을 만든 두 축 중 하나예요.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선언한 밀라노 선언으로 삼성의 디자인 경쟁력은 1.56다. 고객들이 제품에 마음 뺏기는데 걸리는 시간 0.6초를 사로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다고 해요. 이런 이건희 회장의 개혁이 와인잔을 형상화한 보르도 TV를 만들어냈고 세계 TV 시장 1위에 처음 올랐습니다. 구석에 박혀 먼지로 덮여있던 삼성 TV는 북미와 유럽 주요 매장 진입할 때 제일 앞줄에 나오게 됐던 거죠. 또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탭까지 출시하면서 노키아와 소니, 파나소닉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그렇게 밀어냈죠. 최근에는 갤럭시 Z 플립, 폴드, 그리고 비스포크 등 출시하면서 질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이건희 회장은 그룹 회의에서 심심하면 위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매출이 100조를 넘어도 시장 흐름이 바뀔지 모르니 걱정, 매출이 줄면 줄었다고 걱정하며 이렇게 항상 임직원들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하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화 베테랑 아시죠? 갑자기 무슨 베테랑 얘기하냐 하겠지만 베테랑 보시면 회의 전 임원들이 기저귀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회의가 마라톤 회의로 유명했다고 해요. 한번 회의를 시작하면 5시간이고 8시간이고 진행해서 삼성 임원들이 회의 날 물을 안 마시는 정도였고 이걸 영화 베테랑에서 기저귀로 각색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좋은 모습만 얘기했는데 물론 안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성매매 몰래카메라 사건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자금 문제는 튀어나왔으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까지 됐었죠. 하지만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성장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벌 2세로 출발했다고 하나 회장 취임 당시 국내 3위에 지나지 않던 삼성을 세계 5위 브랜드로 키웠으며 그 기간에 삼성 주식 시총이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39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이건희 회장 타계 후 최근 아들 이재용이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식 없이 조용하게 회장직에 올랐지만
협력업체들을 방문하며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을 핵심 경영으로 잡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사람 보는 눈과 아이템을 발굴하는 능력, 이건희 회장은 아이템을 미래시장에 맞게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종 회장은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그 삼성은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더 재미난 브랜드 스토리들 가져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